DCF라는 걸 해볼 텐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좀 다 뜯어보겠습니다. 뭐가 뭔지. 일단 이 DCF가 뭐냐. 여기 지금 맵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정의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없는 수식들이 있어요. 내재 가치, 어려운 말도 나오고, 자본 비중 나오고, 베타 구조에 WACC, 알 수 없는 외계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DCF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데이터들을 쫙 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하나 띵 나옵니다. 100불. 이게 바로 적정 가치라는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면 목표 주가 같은 거 나오잖아요. 수학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증권사가 이런 거 되게 못 맞추잖아요. 못 맞추니까 이거를 할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 건 아니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추정하고 이러면서 이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요. 이 회사가 이걸 하다 보면은 되게 입체적으로 보여요. 정말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이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가정들을 하고 이 가정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좋죠. 근데 저도 몰라요.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타를 먼저 DCF를 해볼 겁니다. 일단 여기 보면 2025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순영업 자산 가치라는 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한식주점 이름이 나오네요. 가게를 통째로 팔려고 할 때 가게 값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대요. 땅, 건물, 인테리어, 비품 가치, 눈에 보이는 거, 앞으로 장사가 잘 돼서 벌어올 돈, 영업 가치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순영업 자산 가치, Net Operating Asset Value는 이 중에서 1번만 뽑아낸 값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나 브랜드 프리미엄이나 이런 거 다 빼고 장사에 직접 쓰이는 자산만 계산한 거래요.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주식에는 공장 기계 현금 가치 이런 실제 자산이 있고 앞으로 AI가 막 날아갈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가 같이 있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에 이 프리미엄도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순영업 자산 가치는 그런 프리미엄 빼고 영업에 필요한 순수한 자산이 얼마냐 요거를 따지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가 실제로 최소한 이만큼은 가지고 있다. 이런 기준점이 된답니다. 그게 순영업 자산 가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26년 있고 2027년 있고 28, 29, 3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가게가 한 달 장사를 했다고 해보면 돼요. 손님들한테 번 매출에서 재료값, 인건비, 전기세 같은 비용을 다 낸대요. 그리고 남은 돈 중에서 새 냉장고를 사거나 의자를 교체하거나 시설 보수하는 거 이런 거를 지출하고 나면 이제 진짜 주머니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남죠. 이게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굴러가는데 필요한 거 다 쓰고도 남은 자유돈, 그래서 영어로 free cash flow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은 투자자한테 진짜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로 이제 배당을 줄 수도 있고 회사의 빚을 갚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자유롭게 돈을 굴릴 여유가 있냐? 요 지표입니다. 근데 프리 캐시플로우 뒤에 지금 F가 하나 더 붙었죠. 이 뒤에 F 하나 더 붙은 거는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이거는 프리 캐시플로우 to firm이라고 하네요. 기업 자유현금 흐름이래요. 이 가게가 빚쟁이, 채권자랑 주인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여윳돈이래요. 그러니까 이 FCF가 그냥 남은 돈이에요. 남은 돈인데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FCFF 그리고 하나는 FCFE. 위에 거는 잊어버리세요. 요거는 이제 기업에 남은 돈. 이 기업에는 채권자 주주가 따로 있잖아요. 이 주주는 리스크를 다 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채권자는 이제 디폴트 리스크, 그러니까 망할 위험만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대신에 고정으로 이자를 받고요.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요거를 좀 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FCFE는 뭐냐? 여기에서 채권자의 몫을 없앤 겁니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회사에 남은 돈에서 채권자의 몫을 없앤 나머지가 이 FCFE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FCF를 가지고 DCF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26년에 잉여현금 흐름이 있고 여기 보면 더하기가 있죠. 더하고 2027년에 더하고 쭉쭉 해가지고 2030년에 잉여현금 흐름까지 다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그 뒤에 또 더하는데 여기는 이제 터미널 이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종료 가치라 그래서 이 기업이 5년 뒤에 망할 게 아니잖아요. 5년 뒤에도 계속 운영을 할 거란 말이죠.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년 이후의 가치는 그냥 종료 가치라 그래가지고 한 번에
뭉뚱그려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요. 뭘 또 하냐면 할인율이라는 거를 또 정해가지고 이걸 현재 가치로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할인하냐? 가게가 매년 벌 돈, 이게 이제 잉여 현금 흐름 FCFF라고 해볼게요. 2026년에는 100만 원이고 28년에는 130만 원 이렇게 벌 예정이에요. 미래에 벌 돈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돈에는 이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100만 원 가지고 있는 거랑 이 2026년에 100만 원 가지고 있는 거랑 가치가 당연히 다르죠. 100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1년 동안 이자를 받아서 103만 원, 104만 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할인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가치로 계산하려면. 그래서 대충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0만 원이 지금으로 치면 90만 원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년 뒤에 있는 거는 한 번 할인을 하면 되지만 2년 뒤에 있는 거는 복리로 이제 할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뒤로 갈수록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뒤에 벌 돈을 더 많이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WACC라는 게 있죠. WACC가 뭔지도 볼게요. 자, 제가 운영하다가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빚을 냈어요. 그리고 제 사비를 또 넣었습니다. 이때 이제 은행에서 이자가 발생하죠, 이제. 그리고 저는 남는 돈을 제가 가져갈 거잖아요. 수익을 제가 가져가겠죠. 근데 요 두 개, 이자하고 내 배당이나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요거를 합쳐서 가게가 돈을 굴리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게 WACC이고 한국말로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짧게 말하면 제가 이 송루라는 한식주점을 굴리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사는 걸로 또 이제 비유를 해볼게요. 절반은 은행 대출로 빌렸어요. 이자율 4%고요. 그리고 절반은 내 돈으로 냈습니다. 근데 내 돈은 부동산 투자할 때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사진 않잖아요. 그래도 1년에 한 8%는 오를 것 같아 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그게 6%입니다. 요게 WAC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투자 비용 추정 방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옵션인 이 매출액 대비 투자 비용은 뭐냐면 제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매출이 1억 원이 나왔습니다. 보통 장사를 잘 하려면 이제 테이블 교체, 냉장고,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계속 재투자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매출의 10% 정도는 재투자 비용으로 써야 돼. 이렇게 만약에 정했다고 하면 매출이 1억 원이라고 치면 재투자 비용은 1000만 원이죠. 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 비율을 곱해서 재투자 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이래요. 그리고 투하자본 회전율이라는 거는 제 돈 2억 원을 넣어서 장비 인테리어 재고를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돈을 1년 동안 써가지고 4억의 매출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투하 자본 회전율은 2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넣은 돈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출을 냈냐 요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뭘 선택해야 되냐. 요 첫 번째 거는요. 꾸준하게 자기 사업에 계속 투자하는 애들, 빅테크나 아니면은 성장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이 시크리컬한 경기 민감형 기업은 요번에는 좀 업황이 안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굉장히 현금을 막 모읍니다. 재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급격하게 변하겠죠. 그러면 이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투자하는 기업은 요걸 선택하고 그게 아니면 요거를 선택한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잉여 현금 흐름을 이제 누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뭐가 쭉 나오는데 자, 하나씩 보면 일단 매출액에서요. 총 매출 원가를 뺍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여기에서 영업 비용을 빼줘요.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빼면 세후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기에서 재투자 비용이라는 걸 빼주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FCFF죠. 그래서 매출액을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액 추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3개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추정 시작 연도의 매출 성장률을 추정해보래요. 이 추정 시작 연도는 2026년이죠. 그래서 옆에 이제 참고 데이터를 좀 보니까 이 메타의 과거 10년의 매출 성장률을 여기 지금 볼 수 있죠. 2015년에는 43.82%가 성장했습니다. 2016년에는 54.16%. 그리고 여기 매출 성장률 요 검정색 막대는 산업 중앙값입니다. 같은 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중앙값이죠. 그러니까 이 중앙값보다 훨씬 많이 성장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10년의 매출 성장률의 평균은 이렇게 30.4%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출이 매년 30.43%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2015, 16, 17 이렇게 오면서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2020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21년에 팍 튀어줬고요. 22년에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메타가 옛
옛날처럼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광고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볼까요? 어쨌든 지금 메타가 돈을 벌고 있는 분야는 광고잖아요. 여기는 2026년 미국의 광고 시장 성장률이 7.8%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는 5.6%라고 하네요. 성장을 못하는 일단 시장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이 광고에는 뭐 여러 가지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것도 많이 껴 있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성장 자체는 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5년 평균은 19.1% 나오네요. 3년 평균은 더 작게 나오고요. 요거는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산업 중앙값도 보면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3년만 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요 산업 중앙값 12.8%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베이스 시나리오에 12.8%라고 쓰고요. 그리고 불 시나리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나리오에는 15.8%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어 시나리오에는 10.8%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됐죠. 이거는 이제 메모용인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추정 마지막 연도의 매출 성장률을 추정해 보래요. 자, 마지막 연도에는 더 성장을 못하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메타가 이제 안경이나 AR, VR 그리고 증강현실 이런 걸로 사업의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증강현실 피지컬 디바이스나 이런 거를 팔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로 잘 넘어간다고 하면 이 매출의 성장률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5년을 추정하고 있으니까 5년 뒤에 과연 메타가 팔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5년은 조금 빡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안 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5년 뒤에도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기에서 진행하는 광고로만 돈을 번다고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성장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성장률을 보면 2015년에는 43% 성장하고 54%, 15%, 21%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컨센서스죠. 25년 회계연도에 컨센서스는 13.8%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4%, 그리고 그 다음엔 더 줄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줄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종료하는 연도가 203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줄어가지고 한 10% 정도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베이스 시나리오에 10%, 여기 불 시나리오에는 AI로 광고 전환율을 잘 올린다는 시나리오로 가정해서 15% 주겠습니다. 그리고 베어에는 8% 주고 넘어갈게요. 해당 기업의 성장 곡선상 어느 구간에 위치하고 있나요? 초기 성숙기, 완전 성숙기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거는 이제 코카콜라나 그런 기업이 좀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값을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제 요 매출의 추정은 끝난 겁니다. 이제 매출 원가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추정 시작 연도의 매출 원가율을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추정 마지막 연도의 매출 원가율, 그러니까 시작하고 마지막 것만 추정을 하네요. 나머지는 알고리즘이 해주나 봐요. 그러면 또 과거 매출 원가율을 봐야겠죠. 일단 10년으로 보면 페이스북 평균이 17.5%입니다. 매출 원가율이요. 그러니까 100원을 팔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면 동시에 올라가는 비용이 17.5%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비용, 인프라 인건비, 그리고 트래픽 통신비, 그리고 라이선스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간대요. 그게 평균적으로 17.5%가 됐다, 10년 동안. 그러면 지금 원가율을 조금 보게 되면 2017년도에 가장 낮았고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평균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평균 17.5%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 불 시나리오에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한 16% 정도. 그리고 안 좋은 시나리오에는 이게 늘어나는 시나리오로 17.% 이런 식으로 한번 정해볼게요. 결과값 적용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도의 매출 원가율을 추정해봐라. 여기도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율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영업 비용률 추정으로 넘어왔습니다. 똑같이 시작 연도, 일단 이 10년 중에서 가장 절감을 잘한 연도가 17년도고 이게 36.89%네요. 그리고 지금은 38.84. 네, 일단은 기업 평균을 쓰겠습니다. 10년 평균 43.8을 쓰고요. 그리고 여기 불 시나리오에는 제일 잘했던 연도 36.89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베어 시나리오는 가장 높았던 54.81을 써보겠습니다. 적용하고 마지막 추정 연도, 이것도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 추정으로 넘어갈게요. 여긴 뭐냐?
자, 이 유효법인 세율이 뭐냐? 이 유효법인 세율은 회사가 실제로 번 돈에서 최종적으로 세금으로 나간 비율이래요. 자, 가계로 비유해보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나라에서 정한 법정 세율이 21%라고 하면 그냥 210만 원 내면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좀 다르대요. 왜냐하면 세금 공제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막 고용을 많이 하고 R&D를 많이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있고 비용을 많이 쓰면은 또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벌고 거기서 세금을 낸 게 있으면은 또 미국에선 또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150만 원만 냈다고 하면 우리 가계의 유효세율은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많이 냈을 때는 2015년에 40%도 냈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직전 4분기 기준으로는 9%밖에 안 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해야 될까? 현재하고 비슷한 거를 좀 정해볼게요. 이때 2020년도 그리고 2024년도 이렇게 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투자 비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투자 비용을 추정을 하는데 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슬슬 머리가 뜨거운데 자, 아까 전에 우리 재투자 비용 간략하게 알아봤었죠. 요거를 조금 쉽게 풀어서 볼게요. 자, 가게에서 앞으로 얼마나 돈을 다시 넣어야지 내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까 혹은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복잡한 방식이 있는데 운전자본 플러스 캐펙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운전자본은 뭘까? 운전 자본은 뭐냐면 회사가 장사를 굴리면서 당장 돌렸어야 하는 돈. 공식으로는요. 유동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뜻하고요. 여기에서 빼기 유동부채를 빼줍니다.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그거를 보고 운전자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가게 비유로 가보면 유동자산은 손님이 외상으로 먹고 아직 안 낸 돈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재고 가게로 따지면은 창고에 쌓여 있는 소주, 고기, 채소 이런 것들 유동자산이고요. 그리고 유동부채는 마트나 납품업체 아직 안 갚은 재료값 이런 걸 보고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줘야 할 직원 월급, 전기세 이런 것도 다 유동부채입니다. 이 운전자본은 장사를 굴리려면 재고나 외상으로 묶인 돈에서 당장 갚아야 할 외상값을 뺀 나머지다. 그러니까 당장 숨 쉴 수 있는 여윳돈을 보여주는 지표래요. 요게 높으면은 요 매출 채권은 빨리 받으면서 요 매입 채무는 최대한 늦게 주는 거를 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운전자본 플러스 캐펙스는 이제 시설 투자죠. 가게로 따지면 냉장고 몇 대 바꿀지, 인테리어 얼마나 손볼지, 쌀 야채, 재고를 얼마나 더 쌓을지 요거를 총칭하는 겁니다. 이런 걸 세세하게 계산해가지고 재투자율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매달 달라져가지고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매출 대비 얼마나 하냐 그냥 퉁 치는 거예요. 우리는 평균적으로 한 10%는 다시 가게에 써. 이거는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죠. 쉽고 추정도 되게 안정적이고 하지만 디테일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방식은 투하자본 회전율 방식인데 우리가 넣은 돈 1억으로 매출 2억을 만들어내네. 그러면 매출 4억이 되려면 2억은 다시 넣어야겠네. 돈을 넣은 만큼 매출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보면서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랍니다. 이런 게 솔직히 저도 머리 안 들어오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귓등으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산 방식이 있고 요런 계산 방식들로 해가지고 네가 여기를 좀 정해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정 시작 연도에 매출액 대비 재투자 비용을 추정해보래요. 그럼 여기 재투자 비용이 나오죠. 그러면 2024년에 몇이었냐? 13%였습니다. 여기 9%였고요. 14%, 7%, 7.99%, 12.41%. 이때는 좀 투자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올라갔다가 2024년에 AI에 투자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도 투자를 많이 할까? 메타가. 저는 무조건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슈퍼 AI 사이클에 절대 뒤처지지 않으려고 사활을 지금도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도 계속되고 그리고 인력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도 계속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AI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 AI로 광고 전환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그리고 그 AI로 메타버스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잘 만들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로를 찾기 위해서 더 투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13.6%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시작에는 14%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14% 이렇게 썼고요. 결과값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갔죠. 재투자 비용이 증가될까 감소될까? 제가 봤을 땐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매출액 대비 재투자 비용을 추정을 해보면 계속 될 것 같아요. 한 15% 정도로 적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빈칸이 쭉 들어갔죠. 이제 두 번째 2026년에는 12.25% 조금씩 증가해서 이렇게 마지막 추정 연도에는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실패를 해도 다 투자를 하긴 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다 똑같이 쓰겠습니다. 베이스, 불, 베어 다 똑같이 쓸게요. 요거 지금 5개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뒤로 가기로 해서 다시 큰 그림으로 가볼게요. 여기 지금 필요한 거를 다 지금 가정을 세워서 넣은 거죠. 그리고 요 다시 큰 그림으로 넘어오면 이제 요 2026년, 27 그리고 30년까지는 이제 계산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할인율을 해야 되는데 할인율을 누르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단 여기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이 있고요. 자기 자본 비용 및 시장 가치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타인 자본 비용. 내가 남한테 자본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타인 자본 비용 산정하는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면은 신용 등급 기반의 타인 자본 비용이 있고 합성 신용 등급 기반의 타인 자본 비용이 있고 직접 입력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회사 이 메타의 신용 등급으로 타인 자본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직전 4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이 돼 있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신용 등급을 이 플랫폼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트리플 A라는 뜻이에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우량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5년 영업이익으로 해도 트리플 A고 뭘 해도 트리플 A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량한 회사라서 이 메타는 트리플 A 신용 등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나오는데요. 잠깐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무위험 이자율은 진짜 위험이 없는 이자. 누르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통 국채를 많이 쓰죠. 여기는 10년 국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렇게 3년 정도의 국채 금리를 평균으로 해가지고 요 값을 쓰도록 할게요. 4.11이죠. 적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타인 자본 비용에 4.4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신용 스프레드에다가 무위험 이자율을 더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용 스프레드는 뭐냐면 트리플 A 그리고 AA 플러스 이런 신용 등급 있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는 무위험 이자율에서 얼마나 더 줘야지 내가 돈을 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메타라는 회사는 무위험 이자율에서 어느 정도의 이자를 더 줘야지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요런 거를 시장에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 있는 CCC 보이시죠? 굉장히 신용이 안 좋은 회사는 무위험 이자율보다 9.26% 더 이자를 줘야지 시장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CCC를 선택하게 되면 9.26%에서 4.11%를 더해서 뭐 13점 몇 %요 정도가 나오겠죠. 근데 메타는 굉장히 신용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신용이 좋은 트리플 A 회사는 스프레드가 0.29%입니다. 그래서 이 0.29%에 무위험 이자율을 더해서 4.4%로 제가 책정을 한 거예요. 적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타인 자본 비용이 4.4%로 잡혔죠? 그리고 한계 세율로 가보겠습니다. 한계 세율은 뭔지 보겠습니다. 미국 한계 세율의 정의는 마지막으로 번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될 때 부과되는 세금 비율이래요. 세금이 몇 %냐 이거예요. 이제 2017년까지 미국 법인세가 누진세 구조였대요.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달랐다. 그래서 기업의 소득이 커질수록 마지막 높은 구간에 높은 세율이 적용됐고 그게 한계 세율이었대요. 근데 이제 18년 이후에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이제 단일 세율로 바뀌면서 이게 21%로 줄었대요. 정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한계 세율이 바뀝니다. 어쨌든 지금은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고 트럼프 다음에 누가 집권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트럼프 뒤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해도 27% 이상으로까지 올리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5개년을 선택해서 평균을 낸 값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26.33%예요. 그리고 타인 자본 시장 가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메타가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결국 얼마나 쓰고 있는지 자동으로 불러와줬는데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요 정도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적용하고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비용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무위험 이자율로 10년물 국채가 나오는데요. 똑같이 4.11% 할게요. 그리고 나서 베타가 나오는데 베타는 시장 전체 리스크 대비 기업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상관관계 표시해주는 개수예요. 요거는 제가 뭐 너무 많이 설명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벨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탐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면은 메타하고 비슷한 기업들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담기를 눌러볼게요. 알파벳이랑 그리고 핀터레스트,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스포티파이, 넷플릭스까지 차입 베타를 고르던지 조정 차입 베타를 고르던지 무차입 베타를 고르던지 조정 무차입 베타를 고르던지 이 4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요거 4개가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자, 이 차입 베타라고 하는 거는 기업은
부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계산한 베타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 베타랑 똑같아요. 이 조정 차입 베타는 이 베타를 계산할 때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안 쓰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시장 평균 쪽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가정을 넣어서 조정한 값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의 베타가 1.5인데 이게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으로 수렴할 거야. 요런 가정을 하고 조정한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무차입도 이제 이렇게 시장 평균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보정한 거죠.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냐?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WACC 계산할 때는 무차입 베타를 쓴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 무차입 베타를 쓸 건데 이 평균 값을 쓰겠습니다. 평균 값을 누르고 밑에 오면은 선택된 베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자본 부채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한계 세율 나오고 이렇게 재차입 베타라는 게 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무슨 뜻인지 볼게요. 무차입 베타를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빚이 없는 순수 사업 위험을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여기에서 현실 반영을 위해서 다시 재차입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기업들의 무차입 베타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다 그걸 빼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다시 메타의 부채랑 그리고 한계 세율로 이거를 재차입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1.23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결과값 적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투자자가 무위험 이자율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프리미엄, 기회비용이죠. 20년 S&P 500 평균 중에서도 기하 평균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빵 퍼센트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11.33%가 나왔습니다. 확정하기 누르면 이렇게 자기 자본 비용 및 시장 가치가 11.33%로 나왔고 새우 타인 자본 비용이 3.24%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가중 평균을 하면 11.13%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거 두 개를 가중 평균했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크게 나오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메타는 타인 자본이 정말 적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중치가 굉장히 조금 들어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본은 자기 자본이죠. 즉 주식이죠. 그게 지금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여기에 가중치가 거의 95% 이상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중치를 계산해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본 구조 나오죠. 자기 자본이 97.48%고 타인 자본이 2.52%다. 돌아가 보면 이제 할인율도 계산을 했습니다. 종료 가치 한번 눌러볼게요. 종료 가치를 눌러보면 이제 영구 성장 모형이냐 가치 배수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영구 성장 모형은 이제 이 회사가 영원히 이제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26년부터 30년까지 했던 가정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 불 시나리오, 베어 시나리오. 그러니까 제가 가정한 것처럼 그냥 영원히 성장한다고 보는 거죠. 기업이. 일단 이렇게 하고 결과값 적용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료 가치가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 영업 가치도 자동으로 계산이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 비영업 자산이 있고요. 비영업 자산도 지금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것도 그대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 비주주 청구권이 있는데 여기 부채랑 그리고 우선주, 퇴직급여, 그리고 이제 스톡옵션, 기타 등등이 있는데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 보고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입력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환산 주주 가치가 나오고 여기서 주식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재 가치가 1,408불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DCF가 되는 거예요. 멀리 왔습니다. 다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026년부터 2023년까지 이 FCFF 이거를 쭉 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할 거라는 가정도 다 넣고 이걸 다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할인을 합니다. 미래에 있는 현금이 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할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할인도 굉장히 엄밀하게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나눠서 이걸 가중 평균해가지고 값을 뽑아내고요. 요 11.13%로 다 할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종료 가치를 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기업이 영원히 성장을 한다 가정을 하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요 지금 뒤에 있는 거를 다 할인해서 더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끌어온 다음에 이 순 영업 자산 가치를 구해서 비영업 자산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비주주 청구권을 빼주면 환산 주주 가치가 나오고요. 요거를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내재 가치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입력값 세부 조정하기 이렇게 놓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옵니다.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DCF를 많이 하면서 이것도 이제 많이 다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서 보고서 점검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옵니다. 내가 선택한 시나리오의 내재 가치가 1,408달러고 그거에 비해서 지금 싸다. 46.43%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불 시나리오는 지금 목표 주가가 높죠. 이제 베어 시나리오에는 낮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 추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가정들이 밑에 쭉 나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저도 이렇게 엄밀하게 DCF는 처음 해보는데 저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그래도 조금씩 하는 연습을 해야지 이렇게 내재 가치를 알 수 있고, 이 내재 가치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소식이 나한테 들려왔을 때 내가 했던 가정이 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와 스토리를 적절하게 같이 보는 게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하면서 앞으로는 더 엄밀하게 조정해 나가면서 계산해 볼게요.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